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재헌 70주년을 맞아서 격동의 한반도 평화시대를 조명하는 국회방송 기획대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70여 년 냉전의 시간을 넘어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에 와 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평화의 중요한 고리인 비핵화의 매듭을 푸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평화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하나로 모아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한반도 평화시대로 가는 길,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을 통해 남북미 정상들은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만들 것입니다. Very good. Very, very good. 남북 정상회담은 그 시작입니다. 평화 위에 번영이 꼽히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대담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치, 외교, 언론, 사회 각 분야에서 한반도 문제, 남북 문제를 연구해온 경험과 연륜을 갖춘 원로들이신데요. 먼저 이부영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김영희 국제문제 대의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현숙 여성평화애교포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분 이렇게 자리를 또 한꺼번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한반도 상황 보기에 따라서는 정말 분단 70년 이후의 역동치는 가장 지금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핵 위기에다가 올해는 정말 남북 정상회담 연거푸 2번 있었죠. 또 북미 정상회담에. 그러나 또 최근에 약간 또 소강된 모습, 최근의 한반도 평화 상황 좀 종합적으로 의견을 듣고 시작할까 합니다. 이부영 의원님. 여기 나온 그 출연자들이 대부분 이제 70대 이상인데요. 아마 그 분단과 전쟁 그 시대를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근데 기복은 좀 있었지만 지금만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 희망이 높았던 적이 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희망 기대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될 텐데 또 우리의 기대나 희망과 관계없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신냉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예. 옛날 그 구냉전하고 달라서 이번 신냉전은 이념 대결이 아니잖아요. 문화, 예술, 교역, 무슨 국제정치 이런 부분의 교류는 활발합니다. 네. 크게 너무 겁먹지 말고 늠름하게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영희 대기자님. 예, 그 미국의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열리는 아스펜 포럼이라는 권위 있는 그 연례 안보 포럼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브룩스 조한 미군 사령관이 영상 메시지를 보냈어요. 보내면서 231일 이상 지금 북한에 도발이 없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이후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도발이 없다. 이걸 가지고 브룩스 장군은 외교가에 핀 그 튤립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 협상은 시작이 됐습니다. 예. 협상에 가는 길이 한 100리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시작이 반이면 50리는 갔어야 되는데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한 20년 정도쯤에 우리가 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이부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강대국들의 게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을 잘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앞으로 이 속도를 내느냐 내지 못하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국 변수를 좀 유념해서 봐야 된다 이런 주문까지 해주셨습니다. 이현숙 대표님. 네, 요즘에 우리가 당면한 대전환의 시대를 이홍구 총리님은 영어로 퀀텀 점프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양자물리학에서 네.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걸 퀀텀 점프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일단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총론적인 회담이었다면 출발이었다 그러면 지금 단계는 강론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강론에서 이제 디테일의 악마가 있다고 하듯이 강론에서 어디부터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이것을 두고 이제 지금 신경전이 오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아무래도 유해 송환 그리고 이제 그 미사일 실험 센터 폐기 예. 이거부터 시작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북한은 종전선언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이렇게 의제 간의 그 충돌이 조금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강론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큰 틀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에서 서로 지금 밀고 당기는 협상 과정에 있어서 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네. 인내가 필요하다.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네, 먼저 우리가 4월 27일 날 1차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이런 문제들이 구체화되는 계기가 북미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다 그렇게 주목했단 말이죠.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었으니까 지금 한 달 보름쯤 지난 거죠. 그런데 그때 기대에 비해서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은 조금 기대만큼 못 미치지 않느냐 이런 건데 최근에 이런 상황, 특히 미국 조야에서 회의론이 일고 있다는 보도들이 종종 나온단 말이죠. 이걸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회의론은 처음부터 회의론은 있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재래식 관리를 다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주류에서는 주류 언론, 주류 정계, 주류 관계 여기에서는 처음부터 비판적이고 회의적이었어요. 예.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이 합의문이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확신하기는 그 자리에서 확신하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폐쇄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해버렸다고요. 예. 그런데 이게 어디서 딱 걸려 있느냐 하면은 종전선언도 북한은 바라고 있고 제재 완화를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예. 9월 9일이 북한 정권 수립 말하자면 건국절입니다. 그러겠죠. 구구절요. 그때까지 김정은으로서는 이 두 가지의 가시적인 업적을 가지고 구구절을 경축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움직이질 않고 있고 막혀 있는 상태죠. 예. 이 터널에 갇혀 있는데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든지 해가지고 요 고비를 넘기면은 조금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를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해석에 따라서는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겉으로 외교적인 수사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한때는 우리의 평가들이 오히려 트럼프 스타일 때문에 이런 난관의 돌파가 가능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최근에 진행된 상황 우리가 혹시 우려했던 리스크가 등장을 할까요? 트럼프 리더십을 통한 지금 한반도 문제 해법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건 말건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옮겨놓은 걸음은 뭐 미국 내에서 그분의 무슨 충동적이고 뭐 비주류적인 그런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있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한반도 평화에 굉장히 긍정적이란 말이죠. 예. 지금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면
뭐 성추문 문제라든지 러시아 스캔들이라든지 그 국내에서 받는 이런 일 때문에 험로에 부딪히거나 이럴 경우 혹시 그런 것이 한반도 문제에도 마이너스적 요인이 그 리스크가 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인 구구절이나 이때까지는 북한 쪽도 무언가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제 미국에서도 뭘 내줄 테니까. 또 곧 있을 11월에 중간선거, 미국의 상하양원 중간선거에도 북한 쪽에서 뭔가를 줘야 될 겁니다. 그런 그 얘기들은 지금 그 뭐 폼페이오 장관이나 김영철 부위원장 사이에도 얘기가 오가고 언제 그런 것을 공개하느냐만 있지 뒤로는 무슨 모종의 합의들이 돼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예측을 해보고 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를 강조하는 반면에 아직 가시적으로 구체적인 뭐 결과는 그렇게 많이 나온 게 별로 없다라는 상황.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현숙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그 회의로는 저 북핵 문제가 지구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가 이제 처음 이 북핵 문제를 다루면서 경험의 부족으로 오는 미숙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족이 회의론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정상회담 때도 그렇고 정상회담 전에도 그러고 일괄 타결 속전 속결 뭐 이런 방식의 그 워딩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뭐가 그냥 한 방으로 다 끝날 줄 알고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아닌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순된 상황, 그것이 또 회의론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최근에 중국 변수를 말씀하셨는데요. 두 분 다 말씀하셨고 다만 예전에는 중국과 미국과의 충돌 갈등 상황이 이념을 매개로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조금 다르다 그런 성격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중요한 국면이 있을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을 가서 만나고 나서 조금 뭔가 다른 자신감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해가지고 한때는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정상회담 왔다 갔다 열린이 많이 왔다 갔다 할 때 문제까지 제기했었는데요. 이른바 시진핑 배후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요. 우리가 이 6.25 전쟁이라는 걸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국제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미국이 주도를 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분명히 중국도 인민지원군이라고 그러지만 군대를 파견했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또 서명을 또 하질 않아서 당사자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 중국, 남북한이 가장 그 직접 당사자들이죠. 그러면 지금 종전선언을 하는데 미국은 자꾸 중국을 빼놓고 싶어 해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동진아해나 남진아해에서 그 패권 경쟁도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중간 단계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종전선언이라면 아무리 중국과 지금 불편한 관계라 하더라도 중국을 제껴놓고 남북한 미국만 종전선언을 한다. 사실 미국도 중국도 유엔 회원국이고 북한도 유엔 회원국이에요. 그런 나라하고 지금도 전쟁 상태로 있으면서 유엔에 같이 앉아 있는다.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이거든요.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자꾸 빼놓고 그러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자가 함께 이번 2018년 유엔 총회 열리는 데서 종전선언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서 비핵화 그 문제를 밀고 나간다면 아마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어쩌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무역 분쟁 문제에도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대체로 뭐 중국까지 같이 결합해서 당연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얘기는 뭐 공의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미국이 바라는 방향의 한반도 비핵화하고 중국이 보는 특히 시진핑 체제가 보는 비핵화라든가 대북한 전략 뭐 방향이 비슷할까요? 만약에 엇갈린다면 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과제 같아 보이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중의 인식과 이해가 일치한다고 봐요.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째 시진핑을 만났을 때 다롄에서 해변을 건너면서 만나지 않았어요?
그때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앞으로 북미 대화를 할 때에는 매번 다 사전 논의를 하겠다. 또 사후에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그 이부영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중국이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이 비핵화 협상 전체 그리고 평화로 가는 평화 정착의 과정 전체 네. 여기에 중국의 이해를 반영을 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시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소위 뭐 패싱이라는 말이 요새 유행하고 있지만 네. 거기서 소외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거죠. 그거는 이 참여국가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이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 비핵화라든가 예. 그다음에 평화협정으로 가는 문제 그다음에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으로 하고 북미 소교가 되고 이러면 저절로 또 이게 이 바람직하건 안 하건 간에 주한 미군 문제가 또 결혼이 되는데 주한 이후의 그 구조 조정이나 예. 이런 그 역할 변경 그러니까 미국의 개입력을 좀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중국은 간다는 그래가지고 거죠. 예. 말하자면 이 종착역은 평화 정착 아닙니까? 우리의 예. 종착역은 그 전 단계에서 이제 비핵화가 있는데 이 전체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입김을 불어넣겠다, 영향을 행사하겠다. 이게 또 이제 트럼프는 불만인 거죠. 예. 이게 마침 또 무역 전쟁하게 또 이게 뒤엉켜 가지고 이 사태를 엄청 꼬이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중국이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네. 한반도의 장래, 평화가 왔을 때의 한반도에서 중국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가 돼서는 안 되겠다. 예.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이거는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 이런 걸 은연중에 김정은한테 입력을 시키고 있고 김정은이 이번에 중국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런 그 중국의 이해를 갖다가 반영시키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김정은으로서는 처음에 그 팀을 꾸릴 때 트럼프가 팀을 꾸릴 때 보니까 정말 그 강경파들이 쫙 포진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볼튼도 나오고 폼페오도 원래는 강경파였습니다. 예, 그랬죠. 예. 그러니까 좀 겁이 나가지고 기댈 언덕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중국에서 와라 해도 안 가던 김정은이 중국을 2번이나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행기까지 제공받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에게도 기댈 언덕이 필요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필요했고 지금은 러시아까지 이제 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속도를 좀 느리게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비핵화에 대해서는 공동적인 이제 방향인데 근본적으로는 특히 미국과 우리가 협력 관계를 추진하고 있는 비핵화에서 과연 중국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행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지체시키는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짚고 넘어갈 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 종전 선언을 만약에 이 사자가 하게 되면은 그 유엔이 하여튼 그 깃발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유엔사가 해체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안에서 우려하는 거는 유엔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그 문제는요. 유엔사하고 주한미군은 별도예요. 유엔사는 이 종전선언 해체되면 그 깃발을 내려야 할지 몰라도 한미 동맹에 따라서 주한미군 여기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종전선언 때문에 미군이 가지 않느냐라고 자꾸 이렇게 비약을 하는 거는 지금 그렇게 타당치 않은 그 논리 같아요. 예. 중국 관련 얘기를 좀 더 이현숙 대표님 얘기를 듣고 지금 종전선언 관련 얘기를 나눠보죠. 저는 그 동북아에서 이제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거 아니에요? 미중 간에 예. 나가서는 태평양 지역에 누가 패권을 갖느냐 이런 이제 큰 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 게임 아래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정은이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은 아까 김영희 대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멘토가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처음 국제 무대에 데뷔하잖아요. 그러니까 멘토로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소원했던 북중 관계도 복원을 하고 그래서 일석이조의 그 기회 활용을 했다. 그 김정은은 그런 점에서 김정은의 행보나 중국의 행보가 큰 정치적 게임 아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이 남북한의
평화가 왔을 때 그리고 나가서 통일이 왔을 때 그것이 갖는 중국에 대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냐 침해가 될 것이냐라는 엄청난 계산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개입하고자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국제정치에서 뭐 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은 그 중국의 개입이 한반도 평화 진로에 프로세스에 도움이 될 방식으로 이걸 어떻게 방향을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게 우리가 맡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뭐 종전선언 얘기 나왔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자면은 비핵화 조치를 좀 선행하는 것들을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른바 선 조치죠. 반면에 동시해야 된다 아니면 먼저 체제 보장해야 된다 이런 논란 속에서 최근에는 폼페이오 세 번째 방문 이후에 북한에서 강도적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단 말이죠. 지금 서로 어느 게 동시해야 되느냐 먼저 해야 되느냐 이 관점 체제 보장과 비핵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요? 미국이 북한에게 바라는 거는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고 네. 또 그것을 그 국내에서 폐기하기 뭐하면 바깥으로 가지고 나와라. 국외 반출을 해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핵심일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북한 쪽은 제재부터 좀 풀어달라.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그다음에 가자.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국교 수립을 하자. 이것이 이제 체제 안전 보장의 핵심 내용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엄밀히 바라보면은 북한의 핵 미사일을 폐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한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비대칭적 무기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 지금 군사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군사력, 재래 군사력은 한미군 합친 것하고 북한군 합친 거하고 50대 1 정도의 군사력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북한으로서는 50대 1의 그 재래 군사력만 가지고 자기를 자위 지키라는 얘기인데 그러기 전에 이 핵 무기나 미사일 그것을 국외로 반출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기 전에 자기들의 체제 안전 보장이 없이는 그리 갈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네. 50대 1의 군사력 가지고 우리를 지키라고 그러는 건 말이 되냐. 그런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 이전 의원께서는 어느 쪽에 좀 손을 그러니까 들어주십니까? 이 우선 북한 쪽에서 지금 취한 것도 핵하고 이 미사일 실험장을 파기했잖아요. 그리고 유해를 봉안하고 있잖아요. 아직 뭐 이제 이행은 아직 하지 않은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지금 할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거는 불가역적이에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과 한국이 취한 조치는 군사연습의 중단이에요. 군사연습 중단은 언제든지 재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손해나는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상대방을 이해하면서도 몰아붙여야지 그냥 핵 미사일 이것만 다 없애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벌거숭이가 돼보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지킬 수 없게 돼버리는 건데 그러기 전에 무언가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타당하게 해줄 때라야만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면은 금방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 의원님께서는 좀 미국이 과도하게 일방적이다라는 좀 생각하고 계시네요. 강자가 아량을 보여야 돼요. 네, 김영희 대기자께서요. 그런데요, 북한이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네, 싱가포르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문서상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 동시적 단계적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동시적 단계적인데 거기에 처음에는 미국은 일괄 타결을 주장을 하다가 사실은 북한 이 스탠스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제 동시적 단계적을 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가역적이지만은 이 한미 군사 연습을 중단을 했다고요. 중단을 한 큰 걸 내준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은 늘 하는 얘기가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개발한다. 그건 좀 억지지만은 핵을 개발한다. 그리고 그 적대 정치의 대표, 표상이 한미 군사 연습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이제 중단해버렸어요. 문제는 이제 미국 종전선언인데 북한이 종전선언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왜 그렇게 종전선언에 매달리느냐. 그거는 북한이 생각할 때는
체제 안전의 보장의 첫 번째가는 조치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종전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평화협정으로 가고 북미 수교를 하고 이런 것이 실질적인 것이 이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거지 말로 가지고 선언적으로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예. 그리고 종전선언 자체가 정치적이고 선언적인 것이에요. 예. 그러나 북한은 그걸 갖다 거기에 그만큼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판문점 회담과 싱가포르에서 명시적으로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버렸어요. 예. 한 이상 그걸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또 아까 말씀 나왔지만은 중국이 어느 단계에는가는 이제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가를 하게 되는데 중국을 빼놓고 종전선언을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 그 뒤에 올 그거의 그 영향, 예. 그것이 미칠 그 이 추동력 여기에서 볼 때에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제일 좋은 시기와 장소는 오는 9월 유엔 총회 때 한미 남북미 중 사자가 유엔에서 그걸 갖다가 서명을 해가지고 선언을 하는 거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종전선언이 질문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건 정치적 선언이다. 또 그렇게 한편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나 또 그 선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관련된 전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국면이 완전히 바뀐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요. 지금 이게 종전선언 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미국에게는 전통적으로 어떤 주장이 있냐면 선핵, 선비핵화, 후체제 보장 이게 전통입니다. 북한은 후진국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기들 방식으로 끌고 오고자 하는 깊은 내면의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협상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하는 게 협상의 프로세스죠. 의제를 내놓고 어떤 단계에서 무슨 행동을 동시적으로 할 것이냐. 이게 협상 프로세스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지금 폼페이오나 이 트럼프 쪽에서는. 그리고 비핵화라는 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단칼에 무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 인식하면서 처음에는 뭐 일괄 한꺼번에 해결할 것처럼 얘기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 시간도 없다, 뭐 속도도 없다. 속도도 예, 없다, 그다음에 타임라인도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학습하고 교육받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가 종전선에 대한 연구가 많지를 않은데 그거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불안이 있어요. 네. 유엔사가 해체될 것이다.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나갈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정부나 그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입장 표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정치적 선언일 뿐이지 마지막 비핵화가 다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평화협정이 완료되고 이때까지는 정전체제가 유지돼야 되는 거죠. 김영희 대기자님은 이 종전선언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특정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조건은 이제 이게 상징적 선언이고 예. 정치적 선언이고 그런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예.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오해들을 많이 따른다고요. 종전 선언을 하고 나면은 유엔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까지 흔들리는 거 아니냐, 한미 동맹까지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튼튼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북 협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종전 선언을 하더라도 한미 동맹이 흔들리지 않는다. 네. 이런 건 확실한 그 전제 조건을 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빠를수록 좋으냐 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원래는 7월 27일 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될 수 없는 거고 네. 상징적인 그 의미를 보더라도 유엔에서 하는 거 또 그때는 자연스럽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을 했다고 미국으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또 평양으로 초청을 했다고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또 10월쯤에 북한에 가게 돼 있어요. 그걸 갖다 다 합쳐가지고 유엔에서 만나면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이 된다고요. 네. 그리고 유엔이라는 또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 장소가 갖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국제적인 이해 네. 이것도 한꺼번에 당사자 주체는 당연히 그러면 사국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빠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유엔하고
그 당시 북한하고 전쟁이 붙은 거거든요. 국제전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유엔 그 총회 자체에서 북한도 유엔 회원국이 됐으니까 거기서 다 풀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것도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의 가장 높은 정치적 고도적 선언이에요. 뭐 미국과 이제 한국은 판문점 선언하고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받아낸 셈입니다. 그것도 정치적 약속이에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서 유엔도 북에게 체제 안전 보장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종전 선언을 하는 거는 아직은 그 이 선언에 그치는 것일망정 중요한 그런 정치적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전 선언 또 판문점 싱가포르 선언이 그러니까 유엔 총회장이 단지 무대 이상의 유엔도 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풀어버리는 거죠. 그거를. 한반도 전쟁에 개입했던 걸 정리해버리는 그리고 뜻이 문제는 말이에요. 종전 선언에 대한 북한의 인식, 이거는 비핵화, 평화협정, 이 모든 것의 초기 조치다. 필요 불가결한 초기 조치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고는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 이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한미 군사훈련 같은 경우는 한미 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 중단을 했는데 주한 미군의 주둔이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군사적인 대립을 전제로 하는 것도 있을 건데요. 연관이 전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분위기로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단독 회담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어떤 그 이 화학 작용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트럼프는 김정은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뒤에 일련의 발언들을 보면은 최근의 발언들은 트럼프의 진심으로 다 이렇게 이해하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폼페이오도 원래는 강경파인데 김정은을 3번 만나고 와서는 완전히 대화파로 돌아가지고 김정은은 참 합리적인 인물이고 좋은 협상 상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신뢰라는 거 이게 이제 엄청난 자산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시비가 되고 있는 건 그 신뢰라는 게 그게 진짜냐 가짜냐. 미국의 회의론자들은 트럼프가 김정은의 그 미소 작전에 넘어가 버렸다. 속았다. 김정은이 이 북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어른들한테 굉장히 깍듯이 한다고 그래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이 나이를 비교하면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죠. 어른한테 깍듯이 대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한테는 그것도 참 신선한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작용을 해가지고 김정은을 정말로 신뢰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걸 신뢰하고 김정은이 뭐 미사일 시험장 폐쇄한다고 했으니까 할 거다. 그 확신을 하고 덜컥 이 한미 군사 연습 중단을 갖다가 이제 결정을 해버린 거죠. 조금 전에 그 김정은에 대한 신뢰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중국도 같이 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가장 이제 주력을 활동해왔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그 세 사람의 이렇게 뭐 요즘 말로 케미라고 할까요? 리더십 스타일은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하고 김정은은 공통점이 있다. 의외성이 있고 기성이 있고 그다음에 어디로 튈지 모르고 뭐 이런 공통점이 있고 또 화끈하게 뭘 결단한다든가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에 반해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그런 리더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두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과 설득력으로 기능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많은 사람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럼 상당히 조정자 역할을 그동안에 많이 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타임즈의 협상가로 이 문재인을 일찌감치 카버에 후보 시절 넣었나요? 그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의 충동성, 김정은의 이 대담무상, 과단성 이게 만나지 않았으면은 예를 들어서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다.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 전통적인 외교 관리를 따른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하면은 북미 정상이 성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케미 말씀을 하셨지만은 번역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다가 궁합이다. 케미스트리 궁합이다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하고
이 김정은하고는 그런 그 케미가 맞는 구석이 있어요. 같이 충동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근데 다만 한 가지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전문 경영인이라. 예, 그런 점은 있죠. 선출 한쪽은 5년이면 끝나고 한쪽은 길어야 8년이고. 근데 나는 평생 가는 앞으로 40년, 50년 유도할 나는 사주라. 나는 오너라. 이제 그런 이 배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내 편이다 하는 그런 그 잠재의식 속에 그 자신감이 발동을 하고 있다고 봐요. 예. 사실 그 북한에서 시간을 좀 끄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의심하는 것은 이 트럼프 행정부라는 게 4년, 길어야 8년인데 그러고 나서 정권이 바뀌면 또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네. 이란 핵 폐기도 일어나고 파리 기후 협정도 폐기하고 이제 이런 데 대한 불안이 이 김정은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쩌면 그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가야 된다는 그것을 많이 그 고려하면서 많은 것을 계산하느라고 시간을 바치고 이렇게 신경전을 벌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부영 전 의원님, 임기가 없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리더십도 있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북한이 여러 가지 지금 뭔가 경제 문제를 비롯한 전환점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시간적으로 지금 상당히 뭔가 급박하게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아닌가 이런 진단도 있습니다. 그런 진단 어떻게 보십니까? 9월 9일 네. 북한의 정권 수립일 70주년 아니에요. 그리고 11월에 미국의 상하원 중간선거가 있고요. 네. 여기에 그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무언가를 주어야 돼요. 핵 무슨 뭐 시간표라든지 네. 어디에 언제 그 검증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자기가 불리하지 않게 끌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저렇게 여러 차례 회담을 하고 하는 속에 특히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 같은 데서는 바깥으로는 그 얘기 안 하는 합의가 있었을 수 있다. 2020년까지 꽤 그 긴 시간 아니에요? 재선을 위한 그 후보 결정 그 전당대회가 네. 민주당, 공화당이 모두 7월 달쯤에 있어요. 네, 프라이머리가 그때 네, 있었죠. 프라이머리가 네. 그때 있으니까 최소한 2020년 3, 4월 정도 그때 되면은 핵 폐기와 미국의 수교나 네. 평화협정 이런 걸 맞바꾸는 그 그랜드 내고죠. 큰 대협상을 위한 밑그림 같은 거는 네. 그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그냥 대체적으로는 얘기가 된 게 있지 않았겠나. 네. 그런 게 정치인들이니까요. 협상을 하면은. 그게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시한을 말을 했어요. 2020년 말까지다. 말까지 끝난다. 그런 얘기를 실제로 했다고요. 네. 그걸 보면은 호수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물오리가 이렇게 뚝 뭐 몸통이 가만히 있으면서 쭉 미끄러지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밑에서는 부지런히 발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갈 거 아닙니까? 남북미 간에 그런 그 이 외교전 이게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2020년 말이라고 폼페이오가 얘기했지만은 그게 우연이 아니고 정말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은 한국하고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올는지 모른다. 그 다음에 대북 전쟁이 어떻게 변할는지 모른다. 예, 그런 점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아주 자세히 설득력 있게 설명했을 걸로 보고 네. 미국 측에서도 폼페이오가 3번이나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다 그런 얘기를 했을 걸로 봐요. 이건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물밑에서는 다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또 하나 가지만 제가 못하자면은 왜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응했겠어요? 첫째는 이제 핵무력 완성이라는 그 자신감, 대북 억지력 확보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첫째 대전제가 되지만은 네. 이래 가지고는 핵하고 미사일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제 좀 경제적으로 가야겠다. 예. 그래서 4월 20일 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제 핵
경제 병진 정책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로 이제 총력을 기울이자고 이제 결의까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김정은으로서도 외국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 외국 투자가 들어와야 된다고. 투자가 들어오자면은 뭔가 여기서 비핵화해서 가시적인 업적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 김정은도 감자밭에서 한가하게 시간만 보낼 수 예.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걸 하나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김정은의 경우에 임기가 없는 최고의 권한을 가진 자지만 무작정 또 시간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좀 질문드렸던 거고요. 최근에 이제 남북 간의 문제들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나 가시적인 것은 지금 뭐 통일 농구 경기 있었고 그다음에 탁구 단일팀 최근에 게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해선 경의선 관련 지금 기초 조사하고 있는 단계인데 구체화되려면은 그래도 경제 제재 문제가 유엔 차원이든 아니면 미국 차원이든 간에 풀려야 될 문제인데 이번에 그 석탄 선박 지나갔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강경화 장관은 기본적으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북제재위원회 입장을 따라가겠지만은 협상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뭔가는 좀 풀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요청했단 말이죠. 요청 적절한지 그 현실화될 수 있는지 이현숙 대표님 어떻습니까? 우리로서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동시적으로 잘 발전시켜야 이게 동시 발전이 가능한 건데 시너지가 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흐름 이것을 크게 거스르기는 어렵고 이 남북관계 발전이 전체 비핵화 과정, 전체 평화 과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고 그것이 국제사회에 설득이 될 때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합의를 조금 이탈해야 되는 그런 경로가 필요하면 그걸 하기 이전에 국제사회가 설득당할 수 있도록 그런 논리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완벽한 유엔 결의를 다시 해서 푸는 이전 단계로서의 뭔가 이런 그 협상 과정이라든가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이 거기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반대할 거예요. 예. 미국이 비핵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지금의 제재 이건 풀지 않는다. 이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제재는 국제 제재는 하되 남북 협력을 위해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이제 미국에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 예.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북미 관계가 무너지더라도 최악의 경우에 남북 관계가 동시에 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여기 좀 우리가 축적을 해둬야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미국을 정말 설득하면 이번에 그래서 정의용 실장도 이제 갔다 왔는데 네. 그런 미션을 띄고 이 한중 관계 여기도 이 중국에도 상당히 그 공을 들여야 되고 일본에도 지금 우리가 위안부 문제하고 국방 정보 교류 협정 문제로 지금 상당히 끌고 오는 상태에 있는데 일본을 그렇게 이 방치해서는 우리가 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설득을 하고 그래가지고 국제 제재를 정말 이 핵심적인 거 이것만 두고 그 다음에 민생 문제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힘을 공조를 해서 하는 것이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덜 사는 미국이 볼 때는 우리 혼자서 하면은 저 남북 간에 소위 우리 민족끼리 저게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느냐 이런 오해를 자꾸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두 주변 강국에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끌어들여가지고 또 이제 EU의 힘도 빌리고 이런 이 정말 국제적인 큰 외교 이게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 이번에 경제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게 북한 내부의 경제 체제를 비롯한 뭔가 개혁 개방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북한의 향후 모델까지도 거론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가끔 뭐 베트남식 얘기도 하고 있기도 하는데 그 변화 방향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이 지금 이렇게 패싱 당했다고 해서 일본 아니 야단 아니에요. 북일 간의 국교 교섭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일본과 하여튼 북한의 문제를 푼다는 건 또 우리의 경제적 부담을 더 넣는 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네. 그리고 아까 이 북이 미국이나 한국 같은데 이제 집권자가 다 바뀌고 자기들은 뭐 몇십 년도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속으로 우리 촛불 집회 같은 걸 보면서 얼마나 뜨끔하겠어요. 거기도 독일이 통일되고 유럽 여러 나라들 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서구 체제로 바꿨잖아요. 정례도 그렇고. 다만
북한이 그 참조할 수 있는 곳이 중국과 베트남이란 말이죠. 공산당의 지배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장경제, 개혁개방 이런 걸 해나갔단 말이죠. 예, 내부 봉기가 아닌 방식으로. 그렇죠. 예. 그것을 지금 북한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예. 또 모색을 하고 있을 텐데 뭐 중국같이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사례는 베트남 사례가 아닐까 봅니다. 또 우리 자신이 북에서 뭐 밑바닥에서부터 뭐 막 일어나 가지고 뭐 난민들이 뭐 내려오고 온통 그 분란이 나고 동아시아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는 거는 모르겠어요. 우리도 북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생존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예. 북도 질서 있는 그 변화 속에 그 연착륙하기를 그리고 그 연착륙하는 걸 우리가 돕게 되기를 예. 그것이 베트남 모형이건 뭘고 간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들도 나름대로의 스스로 길을 찾는 그리고 그 길을 찾는데 이 남쪽이 도움이 되는 예. 뭐 그런 길을 지금 오히려 긴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네, 이현숙 하게 대표님. 되죠. 북한의 개혁 개방 베트남식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방향하고 가능성 또 어떤 게 중요한 걸림돌이라는 과제가 해결 과제가 될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 했다고 그래요. 사회주의 열차에 자본주의를 태우자. 그것은 곧 그동안 체제를 전환했던 중국이나 베트남 모델을 따라가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은 너무 자기 시장이 크고 내수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따라가기는 어렵고 보다 좀 근접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 모델이다. 그걸 때문에 굉장히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시찰단을 많이 보내고 많이 축적이 돼 있다고 그래요, 북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몇 가지 있죠. 일단 북한 사회주의에서는 그 자주성의 원칙이 너무 강력해요. 주체, 자립경제, 뭐 자위국방 이런 자주성의 원칙이 너무 강고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개방개혁을 한다는 건 국제사회와 교류 협력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그게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 자주성의 원칙이. 네. 그게 하나 있고 과연 기업 역량이 갖춰져 있는가.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그런 자본주의 체제를 이식할 때 필요한 네. 기업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주민들로 하여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좀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동이 좀 자유로워야 되고 자본주의가 뭔지 학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다 기본적으로 개방의 방향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개혁 개방을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으로 가야죠. 북한이 지금 한 20년째 예. 외국의 학자들을 기업인들 파견해가지고 네. 시장경제 학습을 하고 있어요. 주로 가는 데가 이 영국의 루시라는 런던에 있는 전통 있는 연구소입니다. 밴쿠버에 있는 UBC,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 거기는 어떤 임의의 시간에도 너댓 명 이상의 북한 학자들, 기업인들이 거기 와서 시장경제 돌아가는 걸 예. 배우고 쭉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거기 한 20여 년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20여 년 이상. 그리고 이제 시라큐스 대학 같은 데서도 자주 이 비정규직이지만은 북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요새는 이제 금지가 되어 있지만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언젠가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김정일 시대부터 하고 있었고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고르바초프 방식 이건 망해버렸죠. 왜냐하면은 정치 개혁하고 경제 개혁을 동시에 하다가만 컨트롤 타워가 없어가지고 이제 망해버리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베트남의 도이모의 개혁이 남는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뭐냐 하면은 중국은 등소평의 그 개혁 초기에 화교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화교 자본이. 베트남에는 그게 없다고요. 그럼 결국은 밖에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북한에도 그런 자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모델이 될 수 있는 거는 화교 자본이 풍부하게 들어간 중국보다는 물론 시장의 크기도 있지만은 예. 역시 화교 자본이 없는 베트남 모델. 예. 그래서 폼페이오가 하노이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노이의 번영을 얘기를 하면서 기적이라고 그랬죠. 하노이의 기적을 이게 김정은의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북한은 듣기는 기분 나쁘지만은 다 그런 걸 이미 다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모델로 치자면은 중국 모델보다는 도이모이가 더 적응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 북한은 절대로 도이모이처럼 베트남 모델을 그대로 하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할 것 같아요. 자기네에게 맞는. 독자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델을 부를 수 있는. 왜냐하면 거기는 그 주민들이 개혁 개방에 전면에 나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성공단처럼 허허벌판에다가 이렇게 져놓고 출퇴근하게 해서 가능하면 이 자본주의의 영향력으로부터 좀 이렇게 거리를 두게 하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북한식 모델을 만들지 않을까. 그동안에는 보지 못했던. 네네, 새로운.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여기서 보태야 되는 게 있는 게요. 베트남하고 또 북한하고 차이는 베트남은 중국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타일랜드. 영어 표현으로는 국경을 포러스하다고 그래요.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다. 그래서 개혁 개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북한은 조금 러시아하고 돼 있고 또 큰 국경이라고 하면 상대가 또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점이 없다고. 이런 약점이 없으니까 김정은은 시간적으로 좀 느긋한 입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또 하나가 가장 경계가 이제 휴전선 우리하고 있는 그 경계인데 지난번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가을에 정상회담 또 갖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후에 나오는 평양에서 개최될 남북 정상회담 일정대로 진행은 되겠죠? 그렇겠죠. 네, 어떤 게 뭐 중요한 내용이 될 걸로 보십니까? 그 국면에서는? 밖에서 어떤 기류가 돌아가든 간에 그 남북 간에 굉장히 더 가까워지고 좀 구체성을 띠는 이런 움직임들이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뭐 금강산 같은 데 빨리 갔으면 좋겠고, 뭐 개성공단 뭐 이제 좀 미국한테 양해로도 부분적으로도 좀 열고 그래야 되겠고. 금강산도 유엔 제재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돈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문화학술 교류 있잖아요. 그런 건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전 만들고 하든가 그런 거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안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 있잖아요. 그 합의된 걸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될 거예요. 남북 간에. 그것만이라도 합의된 걸 지키는 게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유엔 총회를 무대로 종전선언 등의 문제를 풀기 전에 오히려 남북 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위해서 오히려 8월 말 9월 초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진단도 나오던데. 지금 현재는 10월로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저는 그보다 더 빨리 만나야 할 사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강 상태가 너무 오래 가면은 첫째 트럼프의 비핵화, 북미 관계 개선에 동력이 떨어진다. 에너지가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또 트럼프의 성격상 흥미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냥 관심 없다,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흥미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요. 더군다나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는 경우에는 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에 우리가 세이빙을 많이 해둬야 된다고요. 통일 경기 같은 것도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죠. 문화교류, 스포츠교류 다 중요하지만은 군사적인 긴장 완화 조치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고위 군사회담을 자주 열어가지고 하나하나 실적을 쌓아가야 됩니다. 이현수 대표님. 네, 사실 북한은 그동안 경향성이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치 군사적 문제부터 풀자. 이게 이제 북한의 입장이었고, 남한은 교류와 협력, 문화적인 접근, 점진적인 접근, 이른바 개념주의적 접근이었죠. 그것을 또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갭이 있는데 아마 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그거를 조금 뛰어넘는 어떤 것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세 번째 정상회담이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는 전적으로 지금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답보 상태가 돼서 아주 어떤 데드라크에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하면은 남북 정상회담이 빨라질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
원래 했던 대로 스케줄대로 갈 것이고, 그런데 2차 정상회담도 사실 트럼프가 이제 약간의 다른 카드를 내밀면서 급해진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자고 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프로세스에 달렸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자담 시간은 다 됐는데 할 얘기는 아주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 오늘 자리하셨는데 마무리 발언으로요. 이제 우리한테 나머지 기간 동안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그래도 국민들에게는 정치권의 활동들이 주목을 받게 되니까 정치권에 주문하고 싶은 내용을 포함해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짧게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부영 전 의원님. 내년이 3.1운동 100주년 아니에요. 예. 이제 하나 돼서 일어났던 우리 선열들 생각하면서 한반도 평화, 다시는 전쟁이 없는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가자, 이런 마음을 좀 가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야당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다른 모든 거는 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가져가더라도 전쟁을 하지 않는, 북과는 평화 공존하겠다는 그런 것을 정책으로 좀 채택해야 되지 않겠나. 예. 평화 공존, 거기까지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쪽에 주문하고 싶은 게 좀 예. 더 활발하게 이 야당하고 소통을 하고, 예. 또 야당 쪽에서도 찬성 반대를 이 남북 협상에 대해서 다들 좀 실증적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근거를 들어가면서 이거는 틀렸다, 이건 안 된다, 실증적으로 하고 대안을 내놓으래, 이거죠. 대안을 내면서 하는데, 그 대안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안의 대전제는 전쟁은 안 된다, 이거죠. 예. 평화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이제 걱정이 많으시고 어디에 박수를 쳐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옳은지를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시면서 어디에 박수를 쳐야 될지를 판단하시라,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의원들의 대미 의원 외교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절실함이 어느 정도이고 우리의 역량이 어떻고 우리 남북 통일이 결국은 세계 평화에 어떻게 기여할 거라서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미국과의 의원 외교, 그다음에 시민사회의 민간 외교, 이런 게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남북 정상회담이 2000년에 일어났을 때 돈 오버도퍼라는 그 미국인 기자 투 코리아스를 쓴 사람이 한 얘기가 너무 저한테 가슴에 남아 있어요. 비로소 한반도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자기네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이 그 단계에 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퀀텀 점프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 시점에, 대전환의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리얼리티,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가는 국민들의 아주 통합된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평화, 아직 가보지 못한 전임미답의 새로운 길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핵화라는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한 험난한 길이지만 정부와 정치권, 우리 국민의 힘이 하나가 되면 반드시 실현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정말 주옥 같은 의견 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유, 애쓰셨어요.